작은 서점. 양파는 아주 곱게 다진다. 양파를 다지면서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다면 자그마한 양파 조각을 머리 위에 얹는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막내딸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이런 가족의 전통 때문에 주인공은 연인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연인은 주인공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22년간에 걸친 아름다운 사랑을 음식으로 빚어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작은 서점에서 애청자분들과 조금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작은 서점 듣고 계신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먼저 온 미래에 읽고 있는 최현정입니다. 항상 집에서 라디오로 본방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읽고 있는 책이 없다. 그럼 그냥 이름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답변 주신 분 가운데 매일 한 분께 도서 상품권 2만 원 금액이 충전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문자로 보다 빠르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번 참여는 부득이하게 문자로만 받을까 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은 콩이나 홈페이지 다시 듣기뿐만 아니라 유튜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 그중에서 가장 읽고 싶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한회 M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책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뭐 국제뉴스 좋아하시거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이제 경제 경영 분야의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이 요즘 서점가에서 또 최대 화제의 책 중 하나라고요? 네, 오늘은 책의 주제를 글로벌하게 넓혀봤습니다. 네. 제목은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이고요. 부제는 트럼프가 흔드는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고요. 불과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가 큰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네. 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지난 6월 말 출간된 책인데요. 지금 경제 경영 분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좀 너무 놀랐어요. 네.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시간이 압축해서 흐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 수많은 비즈니스 책 중에서 1위라니 참. 사실 이 저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뭐 이렇게 연관이 없이 우리 구한의 MD님께서 네. 예, 가져오신 책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분 책이라니. 그래서 저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자는 박종훈 전 KBS 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네. 책날개를 보면은 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국내외의 굵직한 경제 이슈와 경제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뛰어온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럼요. 저도 즐겨보는 분이고요. 네. 그리고 박종훈 저자는 2024년부터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직접 출판사를 차려서 저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 출판사를 직접 차렸어요? 네, 직접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온 세계경제 지각변동은 두 번째 책이고요. 첫 번째 책이 그 트럼프 2.0 시대였거든요. 네. 네, 이 책이 작년에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왜냐하면 책 판매가 시작된 날이요. 2024년 11월 6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이 무슨 날이죠?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 바로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었거든요. 선거일에 바로 출간을 했다고요? 네. 선거가 굉장히 빠르게 트럼프가 압승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죠? 보통 다들 반대로 좀 예상을 했었잖아요. 뭐 약간 의견이 많이 갈렸었죠. 네. 트럼프가 이긴다, 해리스가 이긴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도 해리스에게 승산이 있다. 네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박종훈 저자는 한참 전에 뭐 여름부터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을 확신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트럼프 정부 2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런 주제로 책을 다 써놓고 네. 인쇄까지 다 끝나졌던 거예요. 와, 완전히 무슨 모험을 하셨네요, 이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고 여담인데 네. 이 책을 인쇄하려고 하니까 인쇄소 사장님이 이거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 글쎄. 진짜 이거 인쇄해도 되는 거냐고 네. 몇 번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가슴 떨려.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왔으면 이 책 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제목을 어떻게 바꾸지? 아무튼 그거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정말 쪽집게였군요. 그러면 이 책 트럼프 2.0 시대 판매가 많이 됐어요? 네, 당시 2024년 11월 월간 기준으로요. 경제경영 분야가 아니라 종합 베스트 6위에 올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통찰력이 있어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약 이제 6개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책 세계 경제 지각 변동을 낸 거예요. 참 책도 부지런히 내네요. 네, 앞으로도 6개월에 한 번씩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 책은 제목에서 보듯이 트럼프라는 개인을 넘어서 미국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의 현안을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내용 소개로 들어가면요. 2025년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정책과 결정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너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한 것도 있고, 근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관세부가 이슈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책이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세 번째 장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 4월 2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10% 보편 관세를 그리고 무역 적자국에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는 145%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선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관세 현황을 도표 네. 만들어가지고 흔들고 네. 트럼프가 직접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이 관세 카드를 꺼낸 걸까요? 관세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건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목적은 간단하게 말해서 관세를 늘리면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관세를 낮춰주겠다는 조건을 걸고 미국의 국채를 싼 이자로 떠넘기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약간 이건 거친 가정인데요. 예를 들면은 관세를 좀 내려줄게. 대신에 너는 국채를 사가라. 그러면서 돈을 달라. 하지만 나는 이자는 안 줄게.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냥 공짜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약간 실현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저자는 진단을 하지만요. 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의 세 번째 목적이요. 미국 제조업의 부흥입니다. 제조업의 부흥? 네. 1980년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금융이랑 기술 산업을 밀어야겠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게다가 90년대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고 아예 생산 기지를 외국으로 다 옮기면서 몰락이 가속화되었던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의 제조업은 40년 동안 이제 약화되는 과정을 거친 건데 이거를 다시 뒤늦게 부활시키려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예. 우선 미국이 지금 중국과 패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만에 하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도 가정을 하긴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전쟁에서는 무기가 중요한데 무기의 성능만큼 무기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빨리 만들어야지 쓸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의 성장 추세를 유지하면은 네. 2030년대에는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 중에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우방 국가까지 다 합쳐도 훨씬 생산력이 뒤처지게 되거든요. 게다가 미국하면 최첨단 무기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부품과 예, 그렇죠. 전자장치는 중국제가 많대요. 그래서 더욱더 살리려고 하는 거고 네. 제조업을 끝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네. 그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 다음에 중산층의 지지를 얻어보겠다. 네. 이런 목적도 깔려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방산에 방점이 찍히는 그 제조업이라고 부분도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수도 확보하고 국채도 팔고 제조업도 살리고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펼치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한꺼번에 뭐 정말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건데 그 박종훈 기자는 이 관세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우리 쪽집게 우리 박종훈 기자께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런 그 뜻인데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선 아까 세수 확보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세를 대폭 올리면 관세율은 올라도 네. 다른 나라들이 나 그냥 장사 안 해 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전체 무역 규모는 이게 줄어들어 버려서 총 관세 수입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을 살리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높인 건 이제 외국 기업이 공장을 미국에 직접 짓고 생산을 하라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네. 쉽게 말하면 생산 설비를 짓는 비용도 높고 네. 인건비도 높고. 그렇죠. 네. 작업보다 몇 배는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진출해서 해봐야 이익이 많이 안 나니까 해외 기업들이 아예 미국 진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부작용이 더 커져서 기존에 잘 나가던 미국의 대기업들조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 이미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던 기업이 왜 손해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네. 사례를 소개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관세 정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원래 계획했었던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을 중단을 하거나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첨단 무기처럼 이 대규모 센터에는 뭐 반도체, 네트워크 이런 각종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장비들이 한국, 네.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왔는데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관세를 붙여가지고 네. 그 부품과 그 장비가 가격이 다 올라가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되죠. 네. 그럼 전체 공사비가 치솟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도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지금 지어야 되나 좀 이따가 지어야 될까 이렇게 연기를 검토하고 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업을 살린다고 택한 이 정책들이 지금 관세 정책이 결국 첨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좀 뭔가 역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약간 역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보다 높은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 제품이 올라가니까 이 제품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어요. 물가 상승은 경제를 잘 모르는 국민들도 네.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가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돈줄을 이렇게 죄기 위해서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피하고자 하는 것이 국채금리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와 소비도 위축되기 그렇죠.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위험도 커진다고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니다. 네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는 잘 모르지만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까지도 지금 있다는 건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게도 네.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내년 2026년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죠.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요. 물론 둘 다 발생하면 가장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럼 여론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럼 트럼프의 공화당이 선거에서 불리해질 테니까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지금의 관세 정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여러 경제 지표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 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 관세 부과 정책 이런 거 잘 고민들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 듣는데 굉장히 쉽게 재밌네요. 이게 풀이가 이렇게 되네요. 오. 저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네. 이 책을 3번 읽으면서 이렇게 세 공부를 번이요? 했습니다. 3번을 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막 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하면서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실 정치인데 그건 지금 없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자꾸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걸 내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인류 역사적으로도 지난 20세기가 성장률이 경이로울 정도로 높은 시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들면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네. 사상 최고의 혁신적인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와 여객기가 상용화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에서는 대량 생산이 이뤄졌어요. 이에 반해서 지금은 새로운 기술을 내놓아서 네. 생산성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가 있잖아요. AI가 좀 어떤 치트키가 돼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데 좀 견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게 게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AI는 방금 제가 자동차, 제트 비행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리고 전보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 한번 도입이 되면은 전체 산업이 폭넓게 누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워낙 최첨단 산업이니까 네.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만 이익을 봅니다. 게다가 AI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를 줄이게 되거든요. 네. 이에 더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가 전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경제적인 파이가 크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대부분의 나라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네. 하는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은 이 책에 나온 표현입니다. 네. 다른 나라의 경제를 약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이게 공식적인 네. 이름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하면 수출 보조금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번에 미국은 관세를 꺼내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다툼이 계속되면은 국가 간의 불신이 계속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하락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군요. 이렇게 저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결코 세계 경제의 저성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 풍요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건데 앞으로도 이 세계 질서의 혼란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 4번째 장이 네. 재편되는 세계 질서거든요. 제목이요. 근데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이 충돌하면서 네. 어떤 정치, 경제 격변이 일어나는지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소개하는 일화들이 다 흥미로운데요. 최근에 있었던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자꾸 그린란드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 달라고 하는 건지 왜 탐을 내는 건지 그리고 중국은 왜 인구가 줄고 있는지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궁금증이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네. 굉장히 읽는 재미가 상당한 책이고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약간 소개를 다 못해드려서 아쉬울 정도거든요. 한번 경제든 정치든 국제 뉴스든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니 저희 이 코너 나올 때마다 이렇게 책을 여러 번 읽고 정리해서 나오시나요? 한 번만 읽는 책도 있는데 네. 저도 약간 좀 경제 지식이 좀 더 쌓아야 되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이 책은 좀 반복해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오셔가지고 전 지금 제 머릿속에 콕콕 지금 박혔거든요. 네. 정말 덕분에 똑똑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또 매번 책과 네. 함께 또 음악 골라오시잖아요. 오늘 어떤 곡 떠올리셨나요? 이 책을 네. 읽다가 떠오른 노래는요. 네. 가장 미국적인 뮤지션이 브루스 스프링스턴이거든요. 네. 스프링스틴의 본투런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뮤지션이 미국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현실적으로 직시했던
그 가수였는데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화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브루스 스프링스턴의 Born to Run. 네, 이거 끝곡으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박종훈 경제 전문 기자의 세계 경제 지각 변동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노래 들으면서 고한의 MD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자,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이라서 늘 지쳐서 온몸에 당이 떨어진 최민석입니다.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오늘 네. 청취자 여러분도 좀 당이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서 네. 일단 제목에 달달한 초콜릿이 들어간 그런 작품 골라왔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저 방송 직전에 초코 같은 빵 하나씩 먹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돼요? 얘기를 하면서 네. PD님이 또 달달한 달콤한 커피를 한 잔 줘서 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서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그런 계절이에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책 얘기하기 전에 애청자 김보배, 고아락, 김미숙 님 422님께서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잘 듣고 있다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8893님께서 저는 그동안 가수 이한철 씨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가수인데 참 책을 많이 읽는구나 했는데 소설가 분이셨네요. 네. 목소리가 정말 비슷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약간 이한철 씨는 사투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들으니까 최민석 작가도 약간 사투리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얘기를 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본 적이 없네요, 제가. 라스베가스요. 아니, 농담이고 고향이 경북 포항이라 그래서 아마 그 좀 있구나. 목소리가 비슷한데 억양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 네, 불타는 문학이라는 얘기를 종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여러분이 당이 떨어졌을까봐 네. 준비해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책 선정해 주시면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설레요. 그러니까 처음 접한 책인데 진짜 일요일 오후 내내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뭐 2부이긴 했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막 심지어 이제 시댁과 어떤 그 저녁 모임이 있는데 이 책 때문에 약속도 늦었어요. 제가 막 끝나려고 그러는데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좀만 더 기다려줘. 몇 장 안 남았어. 하고 끝까지 정말 몰아서 읽게 되는 그런 흡입력 있는 책?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너무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 소설을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지? 이 대단한 이거 굉장히 짧아요. 몰입도와 집중력 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별 생각 없이 그냥 작품을 선정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걸 매번 이렇게 열심히 읽고 오시니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네. 앞으로 더 잘 골라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보니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오늘 너무나 잘 맞는 책. 여러분도 좀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우라 에스키벨은 어떤 작가인가요? 네, 라우라 에스키벨은 원래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아동극을 올리려고 하는데 뭐 올릴 만한 그런 대본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번 써봅니다. 한번 써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서 그 뒤로 아예 작가로 전업을 했죠. 이렇게 아동문학가로 시작을 했다가 쓰다 보니까 아니 뭐 시나리오도 쓸만한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시나리오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작가가 된 후에 영화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배우 겸 감독인 알폰소 아라우와
결혼을 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작품인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도 처음에는 영화로 만들려고 시나리오로 구상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이런 거 영화로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막 참견을 하는 거예요. 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좀 환상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라우라 에스케벨이 그러면 차라리 영화로 안 될 것 같으면 소설로 한번 써볼까? 그러면서 이 작품을 소설로 써서 1989년에 소설가로 데뷔를 했죠. 그냥 뭐 아동곡 하나 올리는데 뭐 내가 한번 써보지. 뭐 해보니까 시나리오 한번 써볼까? 뭐 시나리오도 안 되면 뭐 소설이나 해볼까? 이 소설이 그런 장르인가요? 아무것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네. 영혼의 집이라는 작품을 쓴 이사벨 아옌데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은 그 친척 할아버지랑 편지를 주고받다가 네. 이거 편지가 너무 길다. 차라리 소설로 쓰자. 그래서 소설가가 된 케이스예요. 네. 아무튼 좀 주변에 시가 잘 안 써져서 그냥 소설 썼습니다. 뭐 이런 분들 소설가 네. 입장에서는 뭐 이도저도 안 되면 소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그럴 수 있죠. 소설은 그럴 수 있는 장르고 네. 누구나 쓸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늘 새로운 작가가 오는 건 저는 환영을 하고요. 네, 네. 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계속 나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분야가 바로 소설계인 거죠. 근데 이 책은 심지어 베스트셀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판매 부수가 진짜 놀라워요. 라우라 에스케벨의 이 데뷔작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무려 33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450만 부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그중에 미국에서만 2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소설이 89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3년 후에 영화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예, 이때 작가가 직접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소설보다 영화가 먼저 개봉이 됐어요. 제가 아까 남편 이름까지 왜 소개를 했냐면 알폰소 아라우? 예, 네. 이때 이 영화를 남편인 알폰소 아라우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89년에 영화로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소설을 썼는데 네. 불과 3년 후인 92년에 영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상사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소설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영화, 소설로 넘어갔는데 결국 소설을 통해서 시나리오 영화를 다 완성한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렇죠. 네. 근데 이 제목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야말로 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근데 원제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오늘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영화가 먼저 소개가 됐고요. 네. 영화 개봉이 1992년이었고 책이 출판된 것은 2004년입니다. 네네. 그런데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될 때 국내 영화사가 붙인 그 번역 제목이 있어요. 네. 그게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번역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2의 창작과 네네. 같은 수준의 제목이고 그러고 이제 책이 12년 뒤인 2004년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책은 그냥 영화 제목을 따른 상황인 거죠. 아무튼 원제는 꼬모 아구아 빠라 초콜라떼인데 네? 이게 꼬모 아구아 빠라 초콜라떼. 아니 굉장히 그 발음이 원어민 발음처럼 하셔서 좀 약간 놀란 거예요. 요것만 달달 연습을 했습니다. 스페인어잖아요. Sí puedo hablar español. 아무튼 넘어가고요. 네. 그냥 요것만 외웠고요. 예. 이 꼬모 아구아 빠라 초콜라떼가 뭐냐면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 끓고 있는 물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오한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네. 하자면 초콜릿이 원래 마야 원주민들의 음료였습니다. 네. 코코아처럼. 마야 원주민들이 카카오 원두를 갈아서 끓인 물에 양젖을 섞어서 마시던 음료였던 거죠. 약간 라떼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그 초콜라떼 있죠. 네네. 그건 거죠. 그래서 그 고형 초콜릿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네. 원래는 음료였고 그래서 초콜릿의 원료를 굳이 따지자면 멕시코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이제 초콜라떼인데 네. 멕시코 북부에서는 그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네. 그때 카카오 가루를 넣어서 초콜라떼를 만든다고 해요. 네. 이때 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꼬모 아구아 빠라 초콜라떼 이 초콜라떼가 되기 위해서 끓는 물처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관용구처럼 좀 그렇죠. 쓰는 말이군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예. 우리가 네. 야 이거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여기도 같은 그렇게 뜻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멕시코 사람들도 굉장히 화가 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꼬모 아구아 빠라 초콜라떼. 야, 초콜릿 끓일 때처럼 지금 그 물처럼 내가 지금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야,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 거죠. 표현 재밌다. 네. 근데 이걸 그냥 초콜릿 라떼가 끓기 위해서 끓는 초콜라떼가 되기 위해서 끓는 물 같아라고 네. 우리가 이걸 원제를 이렇게 썼으면 느낌이 전혀 안 왔을 텐데.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그래서 제목을 붙인 아마 거군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것이 아하. 그러니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 끓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네. 화가 났다는 건데 네네. 초콜릿은 그냥 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쌉싸름하기도 하니까 카카오 원두가 예.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이런 식으로 살리지 않았을까 재밌네요. 싶고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네. 오늘 작품은 주인공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을 문학적으로 네. 빗댄 제목이다. 이런 제목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인공이 거죠. 매우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줄거리 진짜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소설은 조카 손녀가 집에서 한 레시피 모음집을 발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레시피 모음집은 화자의 이모 할머니인 티타가 쓴 겁니다. 그래서 티타가 사실상 이 책의 주인공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레시피 모음집에는 그냥 조리법만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왜 이 요리를 해야 했는지 그 뒷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죠. 네. 소설이 소개하는 첫 번째 레시피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조리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긴 이야기가 이어서 펼쳐지죠. 네.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느 해 크리스마스 파티 때 티타를 사랑하는 이웃정년 페트로가 네. 그녀에게 청혼을 하러 옵니다. 엄마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허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네, 독자도 화가 나요. 오프닝 때 조금 밝혀지긴 했지만 네. 그 이유가 집안의 전통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이 집안의 막내딸은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그 전통을 내세우면서 엄마는 페트로한테 역제안을 하죠. 막내딸 티타 대신 자기의 첫 번째 딸인 로사리우와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요. 네. 페트로가 거절을 하나요? 아닙니다. 안 하죠. 페트로는 네. 수락을 합니다. 그것도 참. 그렇게 해서라도 참. 티타 곁에서 지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참. 예. 이렇게 네. 소설은 최원정 아나운서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아주 위험한 뭔가, 동거예요. 예, 이건 말도 뭔가 안 돼요. 한국의 아침 드라마 같으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게 시작을 네. 합니다. 아니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면 그 뭐 자매랑 형제랑 결혼 안 하잖아요, 우리는. 네. 굉장히 좀 이상한 설정이었지만 이 설정 덕분에 이야기들이 막 재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벌써 약간 이제 좀 그 화가 좀 나요. 나신, 네. 나신 것 부글부글. 같은데 그 분을 좀 삭히기 위해서 네. 오늘은 노래를 좀 일찍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예. 네. 아무튼 이게 다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국민 가수인 루이스 미겔의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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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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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발음이 그냥 르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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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불러갑니다. 네. 네, 이 곡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루이스 미겔의 아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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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습니다. 연습했어요. 잘 굴려주시네요. 네. 네. 어떤 곡인가요? 이 루이스 미겔은 진짜 유명한 멕시코의 국민 가수고 네. 어릴 때 데뷔를 해서 사실상 뭐 멕시코의 신승훈, 뭐 김건모, 그 정도 뭐 국민 가수군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조용필 씨 같은 그런 레벨의 가수인 네, 거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임병수 씨가 부른 아이스크림 사랑이 있어요. 그게 그 노래 루이스 미겔이 부른 원곡자예요. 디렉토 알 코라손이라고 심장으로 직진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번안해서 부른 겁니다. 다이렉트, 하트 이런 뜻이구나. 예. 디렉토 알 코라손. 그걸 우리가 아이스크림 사랑으로 바꾼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책 제목도 그렇고 이 노래 제목도 그렇고 너무 뜨겁죠. 뭔가 이렇게 되게 커요, 그 느낌이. 뜨겁고 강렬하고. 예, 확실히 그 스페인권의 사람들의 그 열정이 좀 느껴지는 단어. 우리는 그걸 다 품지 않고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 사랑,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 페트로가
티타 곁에서 지내고 싶어서 그의 언니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들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티타와 페트로는 한 집에서 처제와 형부로 지내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미묘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이걸 이제 어머니가 느끼고 그 첫째 딸 부부를 먼 곳으로 네. 아예 보내버립니다. 어머니가 엄청 견제하잖아요. 네. 근데 둘이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또 떨어뜨려 놓으면 절망을 했겠네요. 절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티타는 언니와 페트로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를 친자식처럼 아꼈거든요. 네. 그런데 언니 부부가 떠나는 도중에 이 조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타가 젖을 먹이면서 조카를 네. 키웠잖아. 이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티타가 이성을 잃어버리죠. 예, 예. 이제 티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 절망을 합니다. 티타는 조카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쏟아내고 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치의인 존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주치의인 존의 집에서 티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면서 네. 서서히 건강을 되찾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존이 티타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맞아요. 아껴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랑을 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존과의 결혼까지 약속을 하죠. 저는 그 사랑 굉장히 찬성했어요. 그래, 티타, 이렇게 착하고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로 만나서 네. 정착해. 막 속으로 막 응원했거든요. 네. 많은 독자들이 그래요. 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네. 존과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인 로사리오와 페트로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네. 그러자 티타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걸 눈치채고 존은 당신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나는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발짝 물러서죠.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대인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은 흘러 소설은 20년 후에 어느 날에 도착해 있습니다. 티타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페트로와 언니 로사리오가 낳은 딸 에스페란사 그리고 존의 아들인 알렉스 이 두 사람의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네. 티타는 이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계속 결혼도 못합니다. 티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언니를 대신해서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로 두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티타의 음식을 먹은 하객들이 모두 사랑으로 불타올라 흩어진 그날 밤 티타와 페트로는 네. 마침내 네.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험난했던 과정들을 모두 극복하고 둘이 이제 함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날 밤 이 둘의 사랑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네. 이 두 사람의 방에서 시작된 사랑의 불이 네. 집과 농장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굉장히 급작스러운 전개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어떻게 임신을 하지 않은 네. 처녀가 아기한테 조카 젖을 젖먹이고, 먹이고 네. 뭐 둘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불 때문에 집이 불타냐 네.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걸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마술적 예. 리얼리즘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리얼리즘, 사실주의로 전개가 되다가 네.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는 작가가 강조하고 싶은 바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환상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죠. 이 100년의 고독에서 네네네. 시작이 된 거고요. 그 100년의 고독이 콜롬비아 소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이 마술적 사실주의로 쓰는 일종의 자기들만의 그 전통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장르로 또 이렇게 있군요. 그래서 지금 줄거리를 들으면서도 네네.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 엄청 당황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싶은 장면들이 꽤 나와요. 네. 이게 중남미 소설의 특징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 결혼식의 신부인 에스페란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모두 다 타버렸잖아요. 네. 그 잿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바로 이 티타 할머니의 요리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떠올리죠. 네. 엄마인 에스페란사가 세상을 떠난 지금 나는 물려받은 이 책을 보며 크리스마스 파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파이는 엄마가 만들어준 맛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리고 굉장히 그 형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렇죠. 네. 지금 네. 줄거리 들으시면 뭔가 되게 어질어질할 거예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한 챕터마다 한 네. 요리의 조리법이 나오고 네, 네. 그 조리를 할 때의 상황이 서사로 펼쳐지거든요. 굉장히 정색하면서 레시피를 쓰잖아요. 네. 뭐 몇 티스푼, 뭐 몇 그램 그렇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진짜 책이 뭐지? 했거든요. 그 각 챕터의 첫 장은 네. 그냥 요리책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1장이 1월, 2장이 2월, 3장이 3월 이런 식으로 총 그 12챕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하나의 조리법을 소개하면서 그 요리를 해야 할 때 티타가 처했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1년에 걸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려 20년에 걸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가가 편집을 하듯이 등장인물이 보낸 20년의 세월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월만 뽑아서 써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요일에 하루 만에 다 읽으셨듯이 네.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엄청나게 빨리 전개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이 시부모님들을 앞에 두고도 자꾸 네. 이야기가 떠올릴 만큼 네네. 한눈 팔 새가 없고요. 네. 그래서 몇 장 읽다 보면 한 챕터가 끝나버리고 또 몇 년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읽어야 하고 그만큼 독자의 눈과 신경을 완전히 붙들어내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죠. 그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셨는데 그 네. 약간 허풍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정말 사랑의 슬픔으로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장미꽃잎 을 끼얹은 메추리 요리를 만드는데 그 요리 먹고 다들 약간 최음재처럼 다 네. 이상해져가지고 심지어 그 여자 형제 하나는 옷을 벌거벗고 다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네.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렇죠. 또 이제 슬퍼서 네.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담요를 짜는데 네. 그 담요 길이가 1km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주인공이 네. 그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성냥을 하나 둘씩 삼키는데 맞아, 성냥을 먹죠. 네, 성냥을 삼키는데 이때 주인공이 지난 생을 반추하면서 갑자기 그 뜨거웠던 과거의 그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니까 네. 성냥이 이미 몸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몸 안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네네. 대충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호두 네. 소스를 얹은 그 칠레 고추 요리 이제 맨 마지막 결혼식 때 네. 만들어서 먹었더니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사랑을 나누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라우라 에스케벨이 예. 100년의 고독을 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네. 정말 대단한 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도 마술적 리얼리즘을 네. 추구해서 소설을 쓴 거고 심지어 이 100년의 고독을 너무나 좋아해서 네. 2002년에는 100년의 고독을 영화화하는 시나리오 작업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참고로 지금 그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네. OTT 네. 거기에 나오는 100년의 거기 고독. 땡플릭스에 나오는 영화 100년의 있죠. 고독은 네. 이 라우라 에스케벨이 작업한 버전의 영화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영화가 영화가 되지는 않았고 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개봉된 작품은 다른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네. 이 책에 정말 뭐 너무나 재밌고 눈을 뗄 수도 없고 손에서 계속 읽게 되는 그런 책인데 최민석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은 일단은 마술적 리얼리즘이 정말 허풍스러우면서도 그게 묘하게 납득할 만한 재미를 선사하는 허풍이라서 네. 좋았고요. 네. 사실 그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서 한 명이 퇴장하는 건 무조건 죽어야 퇴장을 해요. 네네 맞아요. 그게 우리 삶과 닮아 있어도 우리 삶과 닮아 있어서 저는 재밌었거든요. 네. 왜 그렇냐면 사람이 살아 있다면 그 각자의 서사가 다 펼쳐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빠트림 없이 다 다룬다. 그런 게 네. 느껴져서 좋았고요. 음식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심리 묘사도 아름답고 뭐 애정씬도 아름답고 이 묘사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약간 이런 마술적 리얼리즘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도 있을까요? 저는 약간 천명간의 고래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이게 막 이상한 일들이 막 거기도 보면 네. 코끼리가 말을 걸고 그런데 네. 사실 제가 아직 출판을 못한 책이 있는데 있구나. 난 왠지 최민석 작가가 네. 이쪽일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쪽 계통을 좀 네. 몇 년 많이 읽으면서 좀 연구를 했어요. 제발 이런 작품 그러면서 하나 저도 내주세요. 좀 쓴 그 3권짜리 두꺼운 책이 있는데 네. 뭐 한국 정서에는 안 맞는지
여러 출판사를 전전하면서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아, 지금 우리 출판사 그 편집자님들 많이 오시니까 어떻게 원고 주시면 제가 좀 어떻게 발을 좀 놔드릴까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쉽지가 않네요. 네. 자, 우리 차기 또 마술적 리얼리즘, 네, 대가 최민석 작가와 나눈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관능적이면서도 예. 저 유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음식과 문학의 어떤 그 콜라보.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리고 시너지를 느낄 수 있는 구성도 되게 좋아요. 네. 처음에 크리스마스 파이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크리스마스 파이로 시작하잖아요. 수미상관이라서 네. 다 읽고 나면 이 작가가 진짜 하나의 오차 없이 네. 정말 깔끔하게 구성을 했구나 싶어서 네. 덮자마자 다시 읽고 싶은 책입니다. 맞아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현대 작가 라우라 에스키베르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원제는 como agua para chocolate. 예, 좋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곡 딱 요 책과 어울린다 하는 곡 마지막 곡은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사랑의 역사가 담긴 집이 다 타버리거든요. 야, 이 집값이 이렇게 비싼 이 와중에 그 집이 네. 아까워서 농장 전체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 집이 아까워서 선곡을 해왔습니다. 요 곡의 네. 제목이 작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분도 이제 멕시코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음악가인데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성분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입니다. 네.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라 까시타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석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Fire.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Pusiste una casa